연준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고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날 주가가 빠지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건 연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되는 여러 경제 지표들하고 연준의 스탠스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연준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 역시 연준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철회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이 상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물론 뭐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상승의 탄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10%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도 있는 상태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거에 저는 뭐 거의 압축적으로 정리하셨다고 보는데. 예. 그러니 지난 현지 시간으로 미국 지난주 수요일 날 그날은 뭐 성명서나 경제 전망치 무슨 뭐 실업률, 인플레이율 할 것 없이 딱 3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그 3개월 사이에 1월 20일 이제 정권이 행정부 이제 바뀌는 상황이 있었고 또 그리고 긴가민가했던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도 그대로 다 통과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점도표도 중간값은 소위 말하는 미디안 중간값은 그대로지만 2023년까지 제로지만 이게 좀 금리 좀 올려야 되는 거 하냐 하는 위원들이 더 많아지면서 평균값은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예. 시장은 이제 그런 변화에 주목을 했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수요일 날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죠. 예. 그거부터 먼저 보자면은 저는 우선 이게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는데 제롬 파월 의장의 이게 무슨 뭐 립서비스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예. 첫 번째 오른쪽에 요약한 것만 보시면 낙관적인 경제 전망. 뭐 경제 지표 좋아질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한 겁니다. 작년보다 무조건 좋아지겠죠. 네, 그렇죠. 예. 그거는 인정하는데 이제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개인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세상이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다. 실업률 낮아진다고 인플레 올라가고 하는 그런 커브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거 일방적입니다. 제가 봐서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오버슈팅은 허용은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까지 대응할 필요 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거야. 파월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예.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금리와 이 너무 낮은 금리가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정, 즉 버블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 관련성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타이트하지 않다. 예. 파월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요일 날은 하도 이제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다음 문제는 이거죠. 그러고 나서 금리가 주저앉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가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예. 10년물이 1.75%로 올랐었고요. 30년물이 2.5도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1.5를 10년물 기준으로 1.5 언제 갈까? 1.5 다음은 1.75일 텐데 이 얘기한 게 한 보름도 안 됐을걸요. 상반기 중에 1.5를 못 넘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한 달 전까지의 한 달 대세였습니다. 전쯤에 대세였죠. 예. 1.5는 찍더라도 뭐 1.75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2도 만만찮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국채를 대거 뭐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국채를 빌려서 국채 숏치는 공매도 세력이 많아서 이 친구들이 쇼스퀴즈 내몰리면 또 국채 수익률 떨어진다. 예. 이런 전망도 하긴 합니다만 거기다가 2년물이야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다시피 2년물이야 금리 안 올린다니까 옆으로 기는데 이 5년물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야 진짜 2023년 가서 안 올리는 거 확실해? 예. 약간 의심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5, 20, 61선이 뭉쳐 있거든요. 뭉쳐 있는데 수요일 날 파월이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53포인트 상승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409포인트 빠져버리고 그리고 금요일 날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만 결국 주간으로 한 0.8% 하락.
자, 여기서 이제 뭉쳐 있는 상황 하에서 조금 이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늘 이렇게 가져옵니다만 애플, 아마존닷컴, 구글 고만고만합니다. 예. 이제 다만 지난 금요일 날 페이스북이 혼자 4% 넘게 훌쩍 뛰는 바람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다우 보시면은 다우도 지금 저 상황이죠. 수요일 날 189포인트 올랐던 걸 다음 날 153, 234 이렇게 다 까먹고 나서 주간으로 0.5. 지금 요금 오른쪽 끝 부분의 차트는 차트적인들 눈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입니다. 제가. 예, 그 머리가 무거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전형적인 라운딩 탑의 어떤 형상인데 여기서도 지수들 보시면 종목들 보시면은 뭐 JP 모간 체이스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오른다고 수혜주라고 했던 JP 모간이나 골드만이 금요일 날은 한계를 보였고 비자가 눈길을 겁니다. 나이키야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고 비자가 저렇게 6% 넘게 뚝 떨어진 거는 캐터필러도 그렇고 이거 아닐까요? 과연 금리만 쳐다봐야 되느냐. 지금 유럽 쪽에서는 자꾸 이 락다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파리는 지금 봉쇄했고요. 왼쪽이 프랑스, 오른쪽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폴란드 순인데 이 확진자 수 그래프가 그거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서 사망자 수가 말이죠. 눈에 띌 정도로 그거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이 코로나 타령은 좀 그만했으면 싶은 예.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거나 저 상황.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보입니다. 한계를 드러낸 제롬 파월의 어떤 그 일방적 주장 내지는 립서비스 그리고 시장과 뭐 어떻게 보면은 연중간에 삽바싸움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는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묘사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봤을 때도 연준이 지금 너무 자기 힘에 도취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인플레가 진짜 살아나고 경기가 예. 좋아지면 금리 정상화 하겠다. 하겠다가 예. 솔직하고 그렇죠. 그게 차라리 애초에 예. 말씀하신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면 네. 시장이 처음에는 그 막 떨어지고 반응을 할지 모르지만 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나아지는데 오히려 지금은 보면 연준이 2023년까지 안 올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시장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 경제 지표들을 보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금리를 막 올리고 어쩌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2023년도에 금리를 인상을 그때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시장에 굉장히 불확실성을 키워주는 건데 연준은 자기들이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집착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예. 저는 자꾸 그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을 하게 되건 금리 인상을 하게 되건 아주 일찌감치 넉넉히 일찌감치 알려줄게. 예.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으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시장이 어디 그런 곳입니까? 그 일찌감치가 당장 6월 FMC가 될지 연말이 될지 몰라도 하는 순간에 우리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할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시장은 그 모든 결과에 종착점까지 단숨에 가버리는 게 그렇죠. 시장 아닙니까? 예. 이거는 오히려 시장을 갖다가 변동성을 키우는 형태죠. 형태죠. 네.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머징 마켓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좀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는 줄줄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브라질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는 19%를 만들어 버렸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올렸고 앞으로도 보면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그 얘기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불안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 지금 금융시장에 특히 자산시장에 있어서 제일 좋은 환경은 은근한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것들이 꾸준히 쌓인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미국은 전 세계로 달러를 풀어 제낀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달러 그런 것들이 결국 뭐랄까요? 신흥국들 수출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면 달러가 유입될 거고 그 달러가 유입된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로 치면은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 하에서는 금리
낮추는 게 별 부담이 안 됩니다. 그렇죠. 환율 측면에 있어서나 예. 그리고 또 물가 측면에서나 수입 물가를 낮춰주니까 그런 식인데 그러니 달러 약세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 환경을 아주 완화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반대의 경우 달러 강세는 뭔가 빡빡해진다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하고는 시장 금리가 오르고 거기에 맞춰서 달러도 강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들이 우리 IMF 때를 생각하면은 1,000원 하던 놈이 2,000원 가는 환율이 됐을 때 IMF가 내놓은 처방이 굉장히 뭐 불만스럽기도 합니다만 금리 올려 해가지고 예, 그렇죠. 우리 20%까지 가는 금리 그렇게 해서 뭐 아주 헐값이 똥값이 된 우리 채권 부동산 다 또 외국 자본들이 주워 먹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슬라이드 보시죠. 브라질, 러시아, 터키가 줄줄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났습니다. 예. 주요 우리 국내 매체들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 브라질 2%에서 2.75입니다. 25bp도 아니고 그냥 75bp를 단숨에 올렸습니다. 예. 6년 만에. 그러나 러시아도 4.25에서 4.5로 올렸습니다. 여기 지금 대충 5%대 물가 상승률 CPI죠. 터키는 17에서 19%인데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 크게 봤을 때 브라질 해알은 주구장창 우상향 해알의 약세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예. 원화의 월간 차트 익숙하시잖아요. 쭉 그래도 전반적인 우하향인데 특히 데일리를 보시면은 지난주 세계 끝에 부분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 브라질 같은 경우에 보베스파 지수는 딱 지금 여기서 눈여겨 보실 거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한번 보자는 것이고요. 예. 얘도 지금 크리티컬한 데 와 있죠. 이 선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터키가 문제입니다. 지금 리라 일간 차트 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이게 뭐냐 말이죠. 지금 지난주 이틀 동안은 금리 인상의 효과를 리라가 누렸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20일 날 10.25에서 15%로 확 올렸고요, 금리를. 예. 그다음에 12월에도 한 달 남짓 되는 그 이후에 또 200bp를 올렸고 17%를 올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때 이제 바뀌었거든요. 중앙은행 총재가 에르도안이 바꿨는데 이번에 그 바뀐 중앙은행 총재가 이 17% 19%로 200bp 또 올리니까 예. 리라는 안정됐는데 그랬다고 에르도안이 그냥 주말에 잘라버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 웰링턴 시드니장 가장 먼저 열리는 외환시장에서 얘가 그냥 한 14% 15%를 띄워버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환율을 그냥 대통령의 독단적인 그런 걸로 예. 훅 한 방에. 그러니 늘 정치하고 엮어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 터키도 지수 보시면은 뭐 겁나게 왔습니다. 얘도 한때 무슨 뭐 T자 들어가는 그거 조 많았잖아요. 미트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뭡니까 저 브릭스 이후에 또 신흥국 한번 붐을 만들 때 베트남의 V, 뭐 멕시코의 M, 터키의 T 어디든 이렇게 들어가서 수혜를 누렸습니다만 이제 얘가 보시면은 최근 6개월 흐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거의 잘못하면 트리플 탑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분명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그게 아랫목에서부터 운목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예. 피할 수 없는 수순 같습니다. 글쎄, 말씀하신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생각하면 미국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도 그렇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황이 안 좋은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작년 예, 같지가 않다는 얘기가 절대적인 네. 이제 형태는 어떨지 모르지만 상대적인 형태는 네. 굉장히 안 좋은데 주식장은 절대적인 것보다 상대적인 거에 상당히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미국 시장의 종목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네. 90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네. 최근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좀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테슬라가 꺾이면 성장주는 완전히 꺾이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성장주도 더 이상 힘을 쓰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네. 지금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지금 CNBC 기사를 캡처해 왔습니다.
아마 요즘 가장 월가에서 주목받는 사람 아닐까요? 캐시우드. 예. 캐스린을 갖다가 캐시 누가 그러는데 하는데 돈나무라고. 그러니까요. 저걸 갖다가 무슨 CASH처럼 한글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돈 누나 나무 누나 이러는데 여기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매일 공개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경제TV에서도 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뭘 담았고 뭘 처분했나를 갖다가 매일 또 소개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영향이 있는데 자 3,000불 간답니다. 3,000불 간다는데 그 전에 이 기사도 재밌죠. 아마존에서 결국 이 원격 진료에 한번 뛰어들겠다 했더니만 이 텔레닥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갖다 또 기존 포지션에 두 배로 키웠다는 것이죠. 감각은 좋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쪽이라면 이런 차트 보면 들어가고 싶기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공격적인 거는 맞는데 자 테슬라가 또 이제 121선 공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무렵이거든요. 캐시우드가 그때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띄웠던 게 이 무렵인데 지금까지는 그 공부는 성공 안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위클리로 봅니다. 위클리로 보는 것은 여기서부터 제가 피보나치를 갖다가 끊는 이유는 파동이 너무 깔끔해서 그럽니다. 예. 개별 종목에 파동을 적용하는 게 위험합니다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너무 잘 보이니까 지금 이게 38.2%에서 반등 나왔지만 이 반등이 그냥 데드캣 바운스라면은 한 절반은 토해낼 가능성, 즉 주식 분할 그 이슈가 나왔을 때 고점까지는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라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